그렇게 해서 이제 공략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네. 그래서 이제 견적용 공략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견적용 공략서 엑셀로 만들 때 이렇게 나와. 보면 저기에 원가 계산서, 집계표, 건축, 기계, 전기, 자재 목록, 지급 자재 목록, 지정강서 목록, 기타 내역외가 있어. 기타 내역 외에는 왜 필요하냐면 저번 강의 때 얘기를 했지만 도면하고 내역하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수량이 잘못 뽑아진 걸 수도 있을 거야. 그럼 건설사가 견적을 낼 때 기타 내역 내에다가 요거는 지금 빠져 있으니까 수량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를 별도로 써놓으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여기다가 수량 잘못된 걸 해주면 견적 받고 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할게. 만약에 여기다가 없으면 없는 걸로 없는 알고 걸로 계약할게. 그 대신에 공사비 변경은 없어. 자, 요걸 샘플을 한번 볼까? 자, 요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자. 자, 우리가 익숙한 건축 내역서. 이 부분만 익숙한 거 아닐까요? 가만히 있을게. 자, 여기에 보면 가설공사, 네. 토미 지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렇게 공정별로 다 나눠져 있지. 자, 아까 우리 본 거 중에 방수공사가 있었잖아, 그지? 네. 자, 예를 들어서 액체 방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건설사가 재료비는 5,000원, 네. 그 다음에 농우비는 10,000원, 아, 자동으로 되네요. 그 다음에 경비는 100원만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 전체의 벽의 액체 방수는 173.435를 하게 되고 이때 들어가는 재료비 단가는 5,000원, 시공비 단가는 10,000원, 경비는 100원이 들어가서 전체 요거는 15,100원이니까 이 건물의 액체 방수 벽을 하는데 261만 8,868원이 들어갑니다. 네. 라는 거야. 자, 여기서 금액을 다 쓰면 어떻게 될까? 여기 밑에 합계가 있지.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서 재료비 얼마, 농우비 얼마, 경비 얼마에서 총 516만 6,238원. 방수공사만. 방수공사만. 네, 네, 그래서 각각의 공사들의 건설사가 여기를 다 채우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면 집계표에 여기 들어가. 지금 우리가 방수공사만 금액을 입력했지. 네, 바로 그래서 반영되네요. 방수공사에 이렇게 나온 거야. 가설공사부터 골재까지의 전체 건축공사의 합이 여기에 표현이 되고 전체 공사는 건축공사와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합이 여기에 올라가는 네,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재료비. 얘야. 네. 얘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원가 계산서에 얘로 가. 그대로 갔네요. 여기. 그 금액이. 아까 집계표에 341만 4,545원. 여기. 네, 그대로 갔어요. 여기 들어갔지. 그리고 직접 농우비는 여기 있는 여기 농우비 금액이 그대로 1734 여기 들어갔지. 네. 그리고 기계 경비 17343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집계표 있는 공사비가 실제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공사비야. 각각 분명의 공사들, 각각 준공자들의 공사들을 하는 거에. 자, 그러면 견적낼 때 이걸로 해서 공사비가 딱 끝나느냐? 아니야. 자, 간접 농우비도 들어갈 거야. 여기는 현장에서 직접 노무자들이 공사를 하는 거 말고 현장 반장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현장 소장님 월급도 있을 거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간접 농우비에 들어. 그래서 보통 직접 농우비의 몇 프로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퍼센테이지를 넣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여기 산재 보험료는 요거는 법정 율이 있어. 근데 자동으로 다 있는 거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요것도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넣어. 건설사들이 견적을 할 때.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기계 경비가 있고 경비가 있잖아.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경비 있지. 네. 여기에서 요 경비하고 네. 그건 달라. 어? 뒤에서 기계 경비만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명칭이 기계 경비여야 돼. 뒤에서 봤던 경비가 앞에서 여기서는 여기는 기계 경비가 경비. 되는 네, 거고. 자, 그러고 나면 관리비. 일반 관리비 저희 회사는 5%만 하겠습니다. 이윤 5%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총 공사비가 651만 원이 나오는 거야. 아까 그건 순공사비인 거고 얘는 진짜 이제 총 공사비가 그래서 되는 여기 거군요. 들어가는
보험료도 내야 되고 사업안전관리 비용도 내야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 되고 기타 경비도 들어가고 건설사 이제 일반 관리비도 들어가고 공사하고 나서 건설사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 이윤도 들어가야 돼. 그리고 부가세도 들어가야 돼. 이게 다 합쳐져서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여기 전체 집계표에선 516만 6,235원이지만 여기서는 651만이 되는 거지. 저 요율 넣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입 부가세라고 있지.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면세 알아? 세금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가 부과 안 부담하지 한다. 않는 네네. 거지. 그래서 부가세는 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건설사는 자재를 살 때 자재 비용은 부가세를 줘야 돼. 아. 요 뒤에는 부가세가 전혀 없는 내용들이야. 네네. 그러니까 여기 레미콘을 넣으면 레미콘 가격을 65,000원을 넣었다. 네.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부가세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면세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면세가 아니고 노무비하고 경비는 면세가 되지만 재료비는 하도업체가 재료를 살 때 부가세를 내고 사야 되기 때문에 매입 부가세를 잡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반은 면세가 반은 과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빼주나요? 그 계산식은 여기 있어. 과세율 면세율. 아, 이거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짓는 건물이 주택으로 각각의 호가 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면세가 100%일 거고 네. 1층에 상가가 있어. 그럼 얘는 과세일 거잖아. 네. 얘 면적만큼은 과세로 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 비율은 전용 면적별로 해가지고 85제곱미터 미만인 곳의 비율과 85제곱미터 해당이 안 되는 것의 비율을 가지고 과면세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주고 그거만큼 이렇게 넣어줘. 와우. 이 한 페이지를 보기 위해 와우.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서를 보내잖아. 네. 그럼 건설사가 이렇게 넣어서 들어와. 그런데 네. 그냥 주잖아. 그러면 건설사들은 부가세를 무조건 10%를 붙여서 오거든. 그러면 건축주는 10%를 붙여서 내줘야 돼. 네. 이때까지 과면세 비율을 내가 몰랐다. 근데 계약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알았어. 네. 그러면 면세 비율 가지고 시공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견적서 공내역서를 만들 때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계약하기 협상할 전에 일이. 협상할 일이 없는데 이런 거 안 하고 보내면 그거 가지고 또 협상을 해야 돼. 시작부터 협상이 네, 되는 거네요. 계약하기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역서를 만들 때 다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가장 좋다. 내역서를 받을 때 단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건축사분이 줄 때도 있고 없는 상태로 줄 때도 있어. 네. 있으면 다 지워야 돼, 단가를. 설계 쪽에서 나오는 그 가격은 설계 예가라고 해서 대부분 공공건축물에 하는 가격들이 들어있어. 민간과 차이가 있군요. 민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받아도 그냥 다 지워도 돼. 실제 그 가격대로 공사가 될 확률은 영. 0%. 자, 그래서 단가를 싹 다 지우고 수식은 다 미리 걸어놓고 그리고 시트를 보호하는 게 좋아. 왜죠? 왜냐하면은 견적서를 뿌렸는데 네. 건설사가 그 내역서 안에서 품명 바꾸고 셀 바꾸고 위치 바꾸고 수량 바꿔 버리면 한 10개 업체한테 견적 받고 나서 그걸 내가 비교 분석을 해야 되잖아. 일일이 엑셀 열어가지고 뭐가 바뀌었는지 다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줄이려면 견적용 공내역서를 건설사한테 보내기 전에 시트 보고 걸어서 단가만 입력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수식이나 셀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바꾸게 하고 보내는 게 견적서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확 줄일 수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견적서, 공내역서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 견적서 배포할 때 건설사한테 어떤 걸 제공해야 되는가 하면 설계도면, 그리고 BIM을 해놨다면 BIM까지, 수량산출서, 그 다음에 계산서, 특기시방서, 자재사양서, 건축허가서 행정안내문, 들어가는데 있죠. 그리고 저번 강의했던 견적조건서, 만들어진 견적조건서와 공내역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건설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견적서 배포. 자, 그러면 이제 견적서를 배포를 딱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거 맞아요? 전화에 불이 오죠. 나는 거야. 불이 나. 견적서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담당자가 있어야 돼. 건설사들은 견적을 낼 때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많잖아. 그래서 견적 조건서에다가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을 해줘. 궁금할 때 질문할 거 있다면 요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세요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줘야 돼.
그리고 견적 기간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해야죠. 안내를 해야 돼. 네네네. 이제 이것도 견적 초반에는 수정해서 다시 주는 게 맞고 견적 끝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야 돼. 다시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치? 그래서 앞쪽에서는 오류사항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다시 배포를 하면 되는데 전체 기간 중에 한 30%는 40% 지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가 메모만 딱, 정리만 딱 해가지고 견적서 받고 난 다음에 확인해서 수정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도면 검토나 내역 검토가 잘 되지 않은 현장은 견적 기간 내내 이제 전화에 불이 날 거야. 그래서 도면 검토가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건설사들은 도면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적용하는 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씩 다 물어보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내역도 만약에 수량이 틀리게 되면 다 전화를 또 물어보겠지. 그래서 한 명한테 문의사항이 왔어. 네. 지금 평면도 하고 단면도 하고 창이 다른데 어떤 걸 적용해야 되나요? 그러면 단면도에 있는 창의 사이즈를 적용해 주세요 라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견적에 참여한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알려줘야지. 똑같이 비교가 되죠. 네네네.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도 내일 물어볼 거거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견적 참여 업체 풀을 확보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견적 받을 업체를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돼. 네네. 아까 얘기한 견적 조건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견적 낼 업체들 찾아보려면 이미 늦어.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시기가 제일 좋으냐면 허가 딱 받고 실시 설계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견적 낼 업체들 미리 사전에 알아봐야 돼. 자, 그런데 견적 참여 업체를 할 때 공사를 못할 업체들한테 견적 받을 필요가 없지, 그지? 당연하죠. 그거. 이게 공사 가능 업체는 법에 나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의 시공자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건축 또는 대수선은 건설사업자가 해야 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건물들을 건설사업자가 해야 되느냐. 여기서 건설사업자라고 하면 종합건설사. 종건 네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60평 이상 되는 건물은 다 종건에서 공사를 해라. 해야 돼.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에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무조건 해야 해라. 된다.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 다가구 공간은 그것도 또 건설사가. 건설업체. 네. 그러면 건설사가 안 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작은 단독주택. 60평 이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근생. 그리고 여기 보면 다만, 담, 각호 외에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돼. 법적 조건이 안 되는데 그 업체한테 견적을 맡기면 그 업체는 공사를 못 하잖아, 그지? 그죠. 근데 이 업체가 욕심이 나. 이 공사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떤 걸 할까? 조건을 만들고 오라고 해야 되나요? 면허 대여를 해. 그래서 요 조건에 가능한 업체만 견적을 받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어떤 업체가 돼야 되면 첫 번째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야 돼. 어떻게 확인하느냐?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떼줘. 이걸 확인하면 되고 지방세, 국세 미납이 없는 업체여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 납세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면 돼. 건축 가능한 건설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하면 돼. 우리나라에 종합건설사가 면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토목 건축 면허, 이걸 토건 면허라고 하거든. 이거를 보유한 종합건설사는 전국에 2,956개가 있고 건축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는 전국에 1,248개가 있어. 전국 다 하면 한 13,000개 정도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사인 거야. 그럼 이 13,000개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13,000개 중에서 견적을 받아볼 업체를 내가 미리 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어떻게 만들까? 첫 번째, 지인, 그리고 소개. 근데 사실 둘 다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견적 받아볼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죠, 이거라도 해야지. 해야죠. 이거는 그래도 쉽게 내가 아는 사람 전화해서 견적 내줄 수 있어 라고 편안하게 할 수 할 수 있죠. 있으나 실제로 가급적이면 아는 사람하고는 건축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건축하고 나면 대부분 의가 상하고 평생 두 번 다시 못 보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집을 짓잖아. 내 동생한테도 안 맡겨. 내 친구한테도 안 맡기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직접 내가 찾아보는 방법. 연락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개 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자, 그래서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건설사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 자, 한번 들어가 보자.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 지원사업의 건설업체 검색이라고 있어. 아, 네네. 자, 검색을 한번 해보자. 업체 구분. 당연히 일반 업체야 되겠지. 네. 견적설 낼 업체 풀을 찾는 거기 때문에 상호하고 대표자는 아직 몰라. 네, 모르죠. 자, 지역 기준은 본사하고 영업소 기준이 있는데 본사 기준으로 하고 내가 공사할 곳이 예를 들어서 대전이다. 네. 그럼 대전 전체 하고 시공 능력 업종은 건축을 잡고 자, 1등급부터 7등급이 있어. 1등급은 큰 업체들이야. 7등급은 작은 업체들이고 그래서 만약 7등급을 하면 시공 능력이 여기 100만 원 단위거든. 100, 1000, 88억부터 120억 사이. 6등급은 몇십부터 200억 사이. 자, 6등급을 한번 볼게. 공종은 건축이겠지, 그지? 그래서 검색. 아, 대전에 요 조건에 맞는 건설사가 43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사를 하는데 내 현장 규모가 100억 미만이다. 그럼 요 조건을 걸고 업체 찾아보면은. 정보를 쭉 찾아봐. 그러면 여기 주 업종들이 이렇게 있고 등록번호 있고 상호 있고 대표자, 지역, 시공능력 평가에 회원 여부 있지. 요거 딱 누르면 전화번호가 번호랑. 나와. 저 누구누구가 어디다 공사를 할 건데 견적 한번 내주겠습니까? 라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10군데 전화하면은 견적 내겠습니다 하는 곳이 한 2군데, 3군데 정도밖에. 그러니까 거절 당할 각오를 하고 전화를 거는 거야. 이건 손품을 파는 거네. 그치. 전화해가지고 내가 계속. 조금의 쪽팔림하고 그다음 무안함을 견디면서 전화를 돌려보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 업체의 정보를 알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지? 신뢰가 있는 거죠. 일단 첫 시작은. 여기 보면 이 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에부터 정보들을 다 알아볼 수 있어.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면 내가 견적을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이 공개 모집을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요거는 여기 아키흐라는 곳에 가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 건축주가 인천의 다가구 주택 3층 건물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견적 내실 분들 좀 와주세요라고 해서 14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온 참여를 거. 한 거야. 네네네.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인과 실적, 보유기술자가 몇 명 있고 지역에서 상위 몇 프로가 되는지가 있어. 자,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내 건물에 다가구 3층 정도 되는 주택을 내가 견적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 저 견적 내고 싶어요 라고 온 사람들이야. 일단은 내가 손품을 안 팔아도 되고 그리고 나의 현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아까 만들어놨던 견적 조건서를 보내주고 편하게. 견적을 받아보면 돼. 자, 이제 시공능력 평가액을 좀 알아볼 건데 들어봤지? 시공능력 평가액. 네.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 건설사가. 건설사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네. 있는 거. 아까 대한건설협회에서 그 업체를 클릭하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 자, 여기 시공능력 평가의 고시일은 매년 7월 말이야. 네.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1년에 1년에 한 번.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를 알 수 있어. 당연히 토목 건축 면허거나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24년 시공능력 평가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공능력 평가액은 공사 실적 평가액과 경영 평가액과 기술 능력과 신도 평가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의 합산인 금액이 시공능력 평가액이야. 그럼 이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얼마야?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299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내 현장이 299억 미만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이 업체가 23년도에 건축 공사로 얼마를 했는지 알 수 있어. 그러면 얼마야? 219억을 23년도에 공사를 한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수. 그러니까 기술자 수가 많으면 좋지. 자, 그리고 주요 공사 실적에 보면 아파트, 상가, 숙박, 업무, 강목료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어느 현장들을 많이 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제가 상가를 짓고 싶다 하면 그걸 많이 한 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의 공사를 많이 해본 업체가 좋겠지. 자, 그럼 시공능력 평가액은
건설사의 능력을 수치로 표시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력서를 받아봤을 때 최종 학력의 성적표 나오죠. 나오죠. 너 빗불 네네. 그거야. 몇 점 몇 이렇게 나오고. 근데 성적이 잘 나왔다고 일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하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력서의 최종 학력하고 비슷한 거야. 학교 다닐 때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는 거는 정반대일 수도 있어. 네네. 근데 대부분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이 건설사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견적을 받기 전에, 견적을 받고 나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이거라도 네네. 그렇지. 그래도 건설사의 시공 능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시공 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공 능력 평가의 고시일은 매년 7월 말에 고시가 되고, 문제가 작년 거만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거는 정보가 없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작년까지는 공사도 잘하고 잘 하다가 요 7개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는 모른다는 거야. 자, 시공능력 평가이건 공사 실적 평가, 경영 평가, 기술 역량 플러스 마이너스 신동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공사 실적 평가 만약 25년 시공능력 평가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전년도 실적이 좀 더 높게 비중이 높고 그 2년 전의 실적을 조금 더 낮고 22년 실적은 조금 더 낮고 해가지고 이거 70%. 여기에다가 더하기 경영평가는 실질 자본 곱하기 경영평점의 80%. 이거 이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평점에 들어가. 그래서 공사 실적 평가는 이 건설사가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가를 보는 거고, 경영 평가는 이 업체의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경영 평가인 거예요. 그리고 기술 평가는 기술 능력 생산액, 아까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 있지. 네. 그 기술자의 수와 각각의 기술자의 기술 등급이 기술 능력 생산액에 들어가. 그래서 회사의 기술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기술 평가가 올라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기술 개발 투자액이 있으면 플러스를 해줘. 시인도 평가는 이제 들어가는 게 건설 신기술, 영업정지, 과징금을 받았거나 부실 법점을 했거나 사망사고 만인율, 그다음에 공사대금 체불이 있는 거, 불공정 거래나 하자나 안전관리된 것들이 시인도 평가에 들어가서 시인도 평가가 이런 것들이 점수가 떨어지면 저기다 마이너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적도 많고 경영도 좋고 기술자도 많은데 대금 체불을 하거나 공정거래 문제 있거나 하자가 많이 생기거나 안전사고 있으면 저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네네.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 건설 시공능력 평가에만 딱 보면 그래도 대충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공사를 많이 했구나. 그 다음에 경영 상태가 어떻구나. 기술자들이 현장에 많이 있구나. 그 다음에 부실보점 이런 것들이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학교 성적표의 과목별 성적표인 거고 시공능력 평가액은 평점인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근데 업체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야. 그냥 참고 기준은 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높다고 해서 이 건설사가 내 현장의 공사를 잘해준다는 보장이 되진 않아. 그리고 두 번째가 요게 문제가 조금 있는데 면허를 살 수도 있어. 좋은 업체 거를 사서. 그렇지.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네. 있어. 자, 이럴 경우는 이 업체의 시공능력을 보면 안 되겠지. 안 되죠. 대표가 다 바뀌고 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를 볼 때 이 건설사가 혹시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놓는 것도 하나의 팁. 그 다음에 면허를 낸 지 1년이 되지 않은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없어. 그래서 신생 업체들은 시공능력 평가액이 낮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봐야 돼.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막 면허를 해서 시공능력 평가액도 숫자가 아주 낮아. 외적으로 보이는 나의 능력은 아주 초라하게 보여. 그러면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기술자가 좋은 사람 많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저가로도 공사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위험 부담이 있어. 경험이 그만큼 이 건설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 회사를 새로 면허를 내서 만들었는데 이 만든 사람이 현장 소장 출신이야.
그리고 이때까지 근무했던 경력들이 괜찮아. 좋은 건설사에서 공사를 잘 해가지고 내가 이제 현장 소장 말고 건설사 대표가 한번 돼보겠어. 대표가 돼서 공사를 잘 해보겠어. 하신 분들은 시공능력 평가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잘할 확률들이 훨씬 높겠지. 네네. 그분이 내 현장 와서 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최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현장 소장으로서의 능력하고 회사의 대표하고 능력은 또 다른 거야. 아,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액이 선택을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도 할 수 없는 그런 점수가 됩니다. 오늘 알아두면 돼요. 오늘 공내역서 만들고 견적서 배포해서 문의사항 답변하고 견적 참여업체 풀 확보하는 것까지 했지. 지금 견적 조건 결정할 때부터 계속 하는 했죠.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앞당겨도 돼. 허가 받고 나서 적산을 할 때 시점이거나 실수를 할 때부터 미리 풀 확보를 해놓고 내 현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 쭉 다 모은 다음에 내가 준비가 되면 견적서 보내가지고 견적 내주세요. 그렇게 해도 그게 괜찮다. 무리가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 할 거야. 드디어 만나나요? 드디어 건설사를 만나는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